2024년 11월 2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히플라이브 월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혁수입니다. 이런 질 수 없다. 조졌다. 조진 것 같다, 덕현아. 그러게 조진 것 오늘 같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형철이도 마음이 편하죠. 지금 종윤이 형 그리고 이제 주원이 형은 아마 하늘에 있을 겁니다. 하늘이라는 건 이제 비행기 얘기인데 아마 이제 두 대표님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울 때 동안 저도 이제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와서 이제 일을 할 것 같고 형철 덕현이 좀 고생하겠네. 아, 바쁘겠죠, 아무래도. 예. 아, 끝이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약간 가거나, 뭐 네. 형들 없을 때 뭐 제가 더 해야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해야죠, 열심히. 네. 어떤가요? 두 대표가 동시에 비운 거는 예전에 한 1, 2년 전에 한 번 있었고. 네. 그쵸.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 어때? 좀 그때 마음가짐이 두 다른가요? 대표 동시에 휴가 겹쳐가지고 우리 셋이 했잖아요. 그쵸. 뭐 셋이 이것저것 무슨 많이 했었죠, 그때. 뭐 퀴즈쇼, 뭐 베리에이션 맞아, 많이 맞아, 하고. 맞아. 예. 뭐 했었는데 이제는 두 대표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그 제가 원하는 대로 회사의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제 있었던 불만들 예.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없는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형에 대한 불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죠. 네. 그 권고사직. 권고사직. 네, 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건 이제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원 형한테 이제 고맙다라는 카톡을 받은 게 뭐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받은 게 이제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최근에 있을 때 이제 결혼식 형이 이제 못 와가지고 축의 보내주면서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해줬고 한 번이 그때 두 대표가 이제 휴가가 겹쳐가지고 저희 셋이 이것저것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단톡방에 했었나? 단톡방에 했어. 단톡방에 했었구나. 그때 우리가 비웠는데도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이 형이 갑자기 미쳤나? 왜 갑자기 안 그러던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네. 어쨌든 두 대표 없는 만큼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잘 만들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 토크 축구 얘기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인터뷰 보고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요, 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는 이 추락을 멈춰야 한다는 의무감에 작은 미랄이 되기로 결심했다. 첫째,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 디지털, AI 시대 온 오프라인 다양한 뉴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확대해서 MZ세대와 여성 팬을 포함한 모든 축구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둘째, 지도자, 선수 선발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협회장이나 집행부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셋째, 지역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재정 자립 방안 마련도 추진. 넷째,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지도자와 심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다섯째,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해외 거점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출마협은 보면서 당연히 더 원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괜찮은데? 요대로만 정말 진행이 된다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약 자체, 일단 출마의 변에 대해서는 예. 사실 어쨌든 가장 큰 각오들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실망을 했는지 또 새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을 거라서 출마의 변 자체는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지 그냥 않을까 싶네요. 깔끔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냥 더 해야 될 말도 덜 해야 될 말도 저는 없는 거라고 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출사표잖아요. 출사표. 그렇죠. 출사표죠, 예. 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회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냥 괜찮은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열린 경영과 소통, 지도자 선수 선발 등 이건 해당 분야 전문가, 지역협회의 창의성, 체계적인 지도자, 꿈나무 육성, 경쟁력 향상,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해외 거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면서도 이게 와닿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이거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네. 불구하고요. 맞아요. 자, 일문일답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게요. 축협 가장 큰 문제점은 사면 파동, 클린스만 감독, 현 감독 선임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인 운영 방법으로 인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감독 선임이라는 게 협회장만의 의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시스템의 부재다.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는 투명하고 상식에 맞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그쵸. 예, 원래 이랬어야 되는 모두가 다 건데 같이 이러지 참여해야 않다 된다. 보니까 그 허정무 이제 저희가 지금 후보?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 후보. 그쵸? 예. 이제 허정무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편의상 감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예, 예. 저희가 예전에 그 저랑 형철이랑 허정무 이제 감독이 한번 예, 예, 같이 예. 콘텐츠를 네. 했었는데 본인은 감독이라는 호칭이 제일 편하시다고 그때 제 기억이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인스타 TV도 나와주셨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허정무 감독 그때 만났을 때 간단한 감상은 진짜 축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당연히 이제 게임과 연관지어서 축구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거기도 허정무 이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스케줄 좀 관리해 예, 예. 주시고 하는 뭐 매니저님? 예, 예. 그 매니저분이 계세요. 그 매니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형철이 같이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인사 이제 할 겸 해가지고 올라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왔는데 그때도 그냥 축구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그냥 계속 축구 얘기만 하시고 예. 그런 갑자기 이제 방송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러 갔는데 예. 이제 한국 축구의 이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사실 해설할 때 허정무 감독님이 밈처럼 돼서 샷! 아으 막 이런 게 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이게 진짜 몰입이 돼서 중계하니까. 그쵸. 그 뭐랄까 예전에 주원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게 그런 류의 그 축구 얘기를 엄청 옛날 거부터 쭉쭉쭉쭉 하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최순호 감독님이거든요. 아, 예. 최순호 감독님은 사실 약간 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축구 얘기부터 쭉쭉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유소년 얘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만큼 축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방증인데 허정무 감독님도 저는 그때 딱 만났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축구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예, 엄청 예.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장비 담당했던 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매니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때 그 뭘 느꼈냐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장비 쪽은 잘 모르시니까 물어보고 이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는 게 있나 그래서 보네. 협회에서 그때 일할 때 뭐 어떤 그걸 했냐라고 네. 이제 막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런 쪽에 관심은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당연히 크실 거고 전 감독님이 이제 허정무 전 감독님이 어쨌든 이 회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포부는 이전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많이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도 축구협회 회장에 좀 도전할 만한 시기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결정 구조에 일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독단적인 운영 방법 때문에 의사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협회장, 감독선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쵸. 결정하면 안 된다. 결국 이제 시스템의 부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허정무 감독이 진짜 협회장 그 선거에서 이제 입후보를 했잖아요. 출마하겠다라고 출사표를 했으니까 당선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문제였다. 뭐 그때 당시에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시스템 있으면 이런 일 애초에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관련해서 본인이 내뱉었던 이 말들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현 집행부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외부 압박은 없었냐라는 질문에요.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들려오고 있다. 감히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의외로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죠? 정몽규 회장과 비교해서 장점은 나는 현장을 안다. 지금 뉴스에서부터 프로팀까지 우리나라 축구 현실 밑바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게 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왔다. 사실 뭐 허정무 감독님이 K리그 감독하실 때 그 무승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허정무 컵. 네, 뭐 허정무 이런 컵이 얘기 뭐 유명했지. 승점도 무승부에 더 많이 줘가지고 이제 팬들끼리 재미삼아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원정 16강도 갔었고 그리고 선수로서도 허정무 감독님 진짜 대단한 분은 맞아요. 80년대부터 네. 83년까지 에인터번에 다녀오셨고 이분이 현장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이건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1, 2가 아니라 나는 완전 동의죠. 네. 우리나라에 현장 이만한 분이 없죠. 그렇죠. 어. 이렇게 현장 아시는 분은
없긴 할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예. 대표팀만 무려 3번을 이끌으셨어요. 감독으로서. 코치까지 하면 더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뭐 전면 도전인 외부 압박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걸로 이제 놓고 봐서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리는 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구나. 이 정도면 허정무 감독님이 이렇게 후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허정무 감독이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감이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고 썩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맞잖아요. 이게 뭐 아니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회 현행 시스템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뭐 지금 이 현재 협회 이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냐라고 그쵸. 이야기를 그리고 사실 이제 허정무 감독이 한국 축구사를 쭉 돌아봤을 때도 이렇게 감히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감이라는 리액션을 협회 회장이 될 사람은 마치 정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허정무 싫네요, 감독님이 감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없어 진짜 더 없어. 아니,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사람도 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하는 저희가 뭐 허정무 감독을 막 지지한다 이런 그런 건 개념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새로운 후보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스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이제 뭐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유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정무 감독도 뭐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코웃음 치는 것 같아. 그것도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이제 파주 NFC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후에 추진했어야 할 큰 프로젝트였다. 기존 활용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파주 NFC도 축구계의 자산이다. 천안센터와 함께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전에도 다 천안의 축구센터 관련해서 뭐 이제 감독 관련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시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허정무 감독은 일단은 다 알고는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공감은 되게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채팅창에도 대공감, 공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 천안이 아직 완공이 다 안 됐는데도 파주를 좀 일찍 떠나는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우리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파주 NFC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을 위해서 가장 옳은 방향인지 고안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느껴진 말이어서 이해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저는. 뭔가 파주 NFC 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덕현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도 덕현이 장비 담당 때 한번 구경 갔는데 뭔가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계약 기간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때까지만 딱 이제 네. 쓰기로 하고 마무리가 이제 좀 된 거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뭐 제가 이렇게 막 뭐 얘기할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더 잘 갖춰놓은 이후에 뭔가 전체적인 그거를 추진을 했으면 뭐 훨씬 깔끔하긴 했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협회 뭐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뭐 대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런 거 관련해서 허정무 감독은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시기나 다양한 거에 대해서. 현 회장이 대기업 총수인데 어려워한다.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질문에 대기업 총수님들이 회장을 하시면서 기부도 하고 찬조도 하셨지만 대규모 금액을 선뜻 내놓은 기억은 없다. 용인 축구센터 건립할 때 시 예산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국회도 찾아다니고 시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방에서 브리핑도 했다. 시의원, 직원들 설득해서 용인 축구센터를 만든 기억이 있다. 내 자랑은 아니다. 발로 뛰고 충분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천안시, 문체부 등 모든 지원을 받아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축구협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정몽준 회장이 만들어주셨다. 인정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빚더미 않는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튼튼한 운영을 해야 한다. 야구는 아주 어렵다가 허구현 총재가 되고 나서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분이 기업 총수인가? 아니다. 나도 허구현 총재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발로 뛰며 해낼 각오를 갖고 있다. 뭐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형철이도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현 총재에 대해서도 저도 야구 팬들이 모든 팬들이 모든 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모든 인물들에게는 다 따라오는데 허구현 총재의 경우는 그래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을 분명 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인터뷰도 저는 내용상 말씀은 참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허구현 총재가 지금 야구판에서 뭔가
2차 생산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뭔가 바이럴되고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굉장히 KBO가 이제 많은 관중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뭔가 더 팬 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허정무 감독님이 알고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저는 축구 팬으로서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 얘기 들으면 사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 뉴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예. 뭐 남성이 아닌 여성 팬분들까지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이 허정무 전 감독님이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첫 마디에서.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이 의미가 좀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중간중간에도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역시나 있는 거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인물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 부분 예, 저도 예.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저 댓글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째 현대 쪽이랑 뭔가 관련이 없고 전문 경영인인데 뭔가 심선한 인물? 아 그런 사람이 협회장 되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 판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저는 협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도 사실 고인물이라면 고인물이죠. 그치. 네. 이 축구판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고 그리고 이분도 협회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부회장 하셨고 브라질 부총재도 월드컵 그 하셨고. 당시에 이제 예. 협회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자 그런 사람이 축구협회장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장을 했을 때 얻는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안 된다 뭐 너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좀 바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얘도 뭐 정몽규 회장보다 말은 잘하는 듯이라고 했지만 허정무 감독은 사실 말 잘합니다. 해설위원도 하셨어요. 물론 이제 해설위원으로서의 만족감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이제 전 좋았습니다. 예. 축구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나기 그 때문에. 유명한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까지. 방자똥. 네, 허정무 해설위원님이 지금은 조찬호 선수가 아주 바보 같은 플레이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 있는데 근데 이제 봤을 때 이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저는 그때 FC 온라인 콘텐츠 찍으면서 막힘없이 술술하시는 거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누가 뽑아줌? 저 말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 없는 갑자기 전문 경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협회장하겠습니다. 아 지지 기반이 없어. 누구한테 인지도가 지지를 이제 받겠느냐라는 맞아요. 거죠. 자, 정몽규 회장과 일한 적도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잠깐 있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축구협회는 아무도 책임 안 지냐고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물러난 바 있다. 정몽규 회장께서 성실하고 착실하고 일에 잘 몰두하는 존경하는 분이다. 최근 근래 행정상 난맥이 있지만 사람 자체를 내가 비난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다. 내가 협회에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은 참 의사 결정 자체가 안 된다였다. 이거는 뭐 우리가 멀리서 봐도 느끼는데 허정무 감독도 아마 같이 축구협회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의사 결정 과정이 늦는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쭉 보고 있으면 네. 와 말도 참 못 맞춘다. 그렇죠. 틀린 얘기들이 서로 좀 나오니까. 아니 앞에서 했던 얘기 뒤에서 하면 또 다르고 또 이제 뒤에서 했던 얘기 그거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대답하는 거 또 다르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또 다르고. 네, 뭐 이런 거 자체에 있어서의 사실 축구 팬이나 그 국정감사를 보고 있었던 국민들의 신뢰도가 남아날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냐. 예. 그리고 저는 요 정도면은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현직 지금 축구협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메시지를 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놓고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아, 지금 회장 너무 별로죠. 지금 축구협회 개판이죠. 까지는 저는 그 워딩을 사실 쓰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얘기하면서 듣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축구협회 정말 이랬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인터뷰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내용은 참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된다. 전 이게 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홍명보 감독 선임은 어떻게 보나? 홍명보 감독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다. 현 집행부가 있고 난 후보자일 뿐인 상황에서 계속 가야 된다. 다시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만약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명확히 의견을 밝히겠다. 그 의견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 상황에서는 그만해야죠. 계속 가야죠. 이 둘 다 말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해외 거점 이슈.
일본은 뒤셀도르프에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추진해야 한다. 외교적이나 이런 점을 보면 독일, 도르트문트, 벨기에 등도 가능할 거다. 거기는 날씨가 추운 단점이 있다. 남프랑스의 보르도, 스페인 말라가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추후에 본인이 회장이 되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가를 좀 후보로 잘 밀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쪽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저를 한번 또 활용해 주시면 벌써 라인 맞추려고. 카르텔이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의 실세. 네. 황덕견. 이스타 TV의 부흥을 위해. 근데 이 해외 거점 관련해서 어때요? 저는 진짜 일본이 이렇게 해외 거점 마련한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경기도 많이 하고 그 이후로 진짜 일본 축구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예. 얘기하자면요. 저는 오늘 인터뷰 중에 이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예. 선수들도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뛰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라는 것에 대한 소속감도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A매치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들 예. 또 우리도 그 선수를 더 알맞게 최적의 시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좀 우리도 그 선수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더 축구협회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다 해내려면요. 해외 거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갈수록 해외파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쵸. 각국의 다양한 무대에서 또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점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선수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대표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또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를 또 우리 축구협회가 더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줄 수도 그러네요.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도 일본의 이 해외 거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기대 효과들이 있다라는 기사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기대가 오히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지금 홍명보님께서 일본은 유로파 부상당하면 디셀도르프에서 치료해준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도 저거 본 것 같긴 해요, 저 내용을. 근데 예. 저런 거 있으면 좋죠. 예. 물론 이제 그 구단에서의 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좋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국가대표 차원에서 우리 A 대표팀에 소집되는 선수들 그리고 전 나아가서 연령별 대표팀 중에서도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많아, 그 많아요. 연령별 선수들. 예. 그 선수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 좋은 제도다.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박지성, 이영표 등 젊은 축구인들도 행정에 가담할 수 있나? 그런 분들은 잠깐 들어갔다 나간 거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거로 한다.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본다. 저 이렇게 그래서 출마 해변이랑 일문일답 보면서 실제로 되고 나서 되는 과정도 물론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약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답변이나 출마 해변은 저는 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난 완전 지금까지 깔끔한데. 이렇게만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분명 얘기 자체로는 우리가 가장 가야 될 이상적인 방향은 맞다. 하지만 사실 누구든 말씀은 이야기는 다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말은 다 청산유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행동을 그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인터뷰 자체의 의미는 분명 우리가 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허근 총재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분만큼 나도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예.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맞아요. 하게 된다면. 네. 왜냐면 허근 총재 하고 나서 뭐 대표적으로 ABS 도입이라든지 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야구의 시스템 자체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야구를 막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저도 이제 스포츠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보고 있는 걸로 보면 나는 이만큼 부흥했었던 시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예, KBO 예. 인기 엄청 지금 많아요. 역대 최고예요. 네, 지금 엄청나요, 지금 역대 최고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예. 일으킨 것처럼 만약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진짜 협회장이 돼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인 개혁을 하고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허구현 총재처럼 확실하게 성과를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제 다 타종목 얘기긴 합니다만 허근 총재가 해설위원 당시에도 이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아까 허정무 감독도 얘기할 때 축구를 좋아하는 게 워낙 이제 티가 났다고 하셨으니까. 정수빈 다음으로 야구 참 좋아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진심이- 양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설을.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오프닝 토크 허정무 감독이 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 진행했는데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히든 라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부진 얘기 뭐 2연패, 3연패 때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패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지금 부진과 관련해서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로드리의 부재죠. 이 로드리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에 로드리의 대체자를 찾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디애슬레틱의 기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맨시티 요즘 연패 빠져 있는데 그 연패의 부진의 비중, 로드리가 빠져 있는 비중이 좀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로드리요? 예, 저는 5할 넘는다고 보는데. 50% 넘어간다. 네. 저는 50은 따로 둘게요. 그래서 예, 저는 예, 30. 30. 50은 따로 생각한 게 있어서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지금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네. 여쭤봐 주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50%, 나머지 50%는 예. 이게 그냥 좀 부진한 팀 경기력이 예, 예, 떨어졌거나 예. 한 1, 2연패 정도 한 거면 로드리의 부재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빠져서 5연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니까. 5연패가 모두 로드리의 어떤 부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5연패는 로드리 이상으로 스몰 스쿼드의 문제가 결국 드러난 거다. 요즘처럼 경기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선수들 여유 가질 틈 없고 이번 시즌처럼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도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스몰 스쿼드의 영향이 분명 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에서는 5할이고 한 이후에 2할에서 3할 정도는 로드리 선수의 그 부재가 좀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감독 코치들이 있고 네. 백업 선수들이 있는데 한 선수가 빠졌을 때 50이고 30이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로드리가 지금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겐도안도 지금 돌아와서 예. 사실 잘하고 좀-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폼적으로도 힘들죠.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들 축구 보셨으면은 뭐 로드리 선수는 사실 이 역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사를 토대로 로드리 역할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 있는 홀딩 미드필더, 즉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경기를 통제하고 기본적으로 볼을 찾아 도망치지 않고 볼을 가져가는 선수. 볼이 없을 때에도 높은 강도와 경합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선수. 기사에서는요, 마테오 코바치치랑 비교를 했어요. 코바치치도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패스나 드리블로 볼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인데 대부분의 경우 볼을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데 볼을 더 뺏긴대요. 자주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팀에게 더 많은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마테우스 누네즈와의 비교도 있습니다. 누네즈는 피지컬적인 면에서 더 많은 박스를 체크하고 기동력과 역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유권을 지키는 데 뛰어나지 않으며 중원에 앉아서 경기를 지시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로드리 대체 선수를 한번 찾아보죠. 압박 상황에서 능숙해야 합니다. 저희 지금 이 그래프 표가 있는데 세로축이 팀의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 30분 동안 선수가 압박을 받는 정도라고 하고요. 가로축이 압박 상황에서의 패스 성공률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른쪽 끝 그리고 위쪽 끝에 로드리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압박을 받는 강도도 강한데 그 압박 상황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가장 높은 게 로드리 선수고요. 그리고 그 로드리가 단순히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패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 백패스나 횡패스. 이걸 집중하면서 자신의 패스 성공률을 억지로 늘린 게 아니고 오히려 로드리는 공격적인 패스와 넓은 거리 패스를 상당히 많이 하죠. 네네네. 코바치치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좀 코바치치도 이제 좀 부상으로 한동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코바치치가 로드리를 대신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네네. 그 자리를 로드리가 선발로 나왔을 때 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예. 좌우 전환의 전 차이인 것 같아요. 로드리는 기가 막히게 반대 전환하는 그 타이밍을 읽어서 제대로 반대로 전환해주고 롱패스 뿌려주고 네. 적재적소에 패스를 딱 뿌려준다는 느낌인데 코바치치도 패스를 잘하긴 하지만 네네네. 로드리만큼 그 보내주는 패스의 어떤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예. 그리고 로드리는 더블라이너가 없었던 지난 시즌 전반기 때 더블라이너처럼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코바치치는 그런 공격 기여도가 좀 아쉬운 점. 예. 수비 커버도 로드리가 더 나은 부분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이 육각형의 크기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있는 두 선수가 아닌가. 코바치치도 잘하지만 로드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이제 그래프는요, 저희가 사실 이 기사가 디애슬레틱 기사거든요. 근데 이 디애슬레틱 기사가 유료라 이거를 저희가 그 함부로 따오고 하기가 좀 그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따로 그냥 디애슬레틱 들어가셔서 기사 보시면서 그 그래프를 좀 죄송합니다만 같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왜냐면 여기서 예.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게티 거면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게티 이미지랑 이제 우리 돈 내고 이제 게티 이미지 쓰고 네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래프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막 활용하기는 혹시나 이제 아유, 문제될 문제 수 있는 되죠, 이거는. 소지가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로축이 여러분 압박을 받는 강도인데 당연히 위쪽에 있으면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가로축이 압박 상황에서의 패스 성공률인데
여기 끝단에 있는 게 로드리입니다. 로드리 근처에 있는 선수가 자카 선수 있고 그라니트 자카 있고. 그러니까 압박도 가장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로드리는 그것을 해내는 선수다. 그쵸.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보들이 좀 여러 명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에제키엘 팔라시오스. 이 선수가 압박 상황에서 볼을 매우 잘 잡고 로드리만큼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진 않지만 짧고 라인을 깨부수는 패스와 드리블로 볼을 전달하는 데는 유럽 최고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라시오스가요, 지난 시즌 자카, 토니 크로스, 로드리 다음으로 패스 횟수가 많다고 하고요. 볼이 없을 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경기장 수비 리커버리 횟수가 2위, 7.9회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레버쿠젠에서는 로테이션 선수고 확실한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요. 슈투트가르트의 안젤로 슈틸러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공격적이고 패스를 길게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위험한 지역으로 패스하는데 모험적입니다. 팀 패스 중 13.8% 높은 비율을 성공하며 중원의 책임감을 주저하지 않고요. 정확한 소유권 플레이에 돋보이는 선수라고 하고 팔라시오스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때때로 역압박으로 돌진해서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발롱도르 받은 로드리랑 비교하면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이런 장점이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근데 팔라시오스의 경우는 사실 좀 풀어놓으면 전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레버쿠젠에서 팔라시오스가 경기를 뛸 때 보면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경기를 좀 뛰고 있고 활동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는 뒤에만 남게 되면 좀 아쉽죠. 웬만하면 전방위적으로 풀어서 중원 장악에 좀 조무 주게끔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팔라시오스의 또 하나 장점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이 선수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발밑이 좋아요. 호일 간수 잘해주고 넓게 움직여주고 활동량 통해서 이제 압박도 잘 가져가주는 진짜 많이 뛰면서 기술도 괜찮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로드리와의 스타일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과 패스를 로드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대로의 프로필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고요. 슈틸러도 슈투트가르트 빌드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슈틸러의 로드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슈틸러는 소속팀에서 투볼란치로 뛰고 혼자만 원볼란치에 딱 놓여있을 때 수비 커버에 있어서 슈틸러가 과연 넓게 해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는 항상 파트너 카라초어 선수를 슈틸러 선수 옆에 배치를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슈틸러도 아주 좋은 또 공격적인 패스를 먼 거리에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고 패스 보는 맛이 분명 있는 선수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커버 범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분데스리가에서도 간혹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한 명만 딱 썼을 때 슈틸러 한 명만 있을 때는 압박에 좀 노출됐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게 좀 변수가 아닐까 싶네요. 자, 레알 소시에다드의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유로 결승전에서 이제 로드리 갑자기 후반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수비멘디가 들어와서 그 로드리 선수의 그 자리를 대체하긴 했는데 수비멘디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혼자 남겨졌을 때 압박을 형철이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류에서의 수비멘디는 프로필상 적합하죠. 여기는 소시에다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후방에서 센터백 그리고 여기는 골키퍼 레미로까지도 그 빌드업 가담하는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고 치면 수비멘디가 보통 그 앞에 덩그러니 남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수지치나 브라이스 맨데스 같은 자원이 내려오면서 빌드업 상황에 관여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사실 시티도 로드리를 계속 혼자 남겨주진 않잖아요. 빌드업에 관여되는 선수는 수시로 바뀌는 거지만 그 중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수비멘디는 거기는 좀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보고 이미 대표팀 내에서 로드리의 대체자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라는 점도 저는 충분히 합격점을 준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 패스 경로 차단이나 리커버리 가로채기 이거 슈틸러랑 좀 비슷하고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을 상대 골대에 25% 이상 가까이 이동시키는 그 전진 패스,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패스 부분에서 10위에 오를 만큼 이 전진성도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로드리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비멘디를 데려온다? 그러면 로드리가 돌아오면 수비멘디는 다시 서브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포지션에 수비멘디가 만족을 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나는 국가대표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국가대표는 좀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팀이 아니고 매일 같이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배려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순위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클럽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비멘디는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그러니까 소시에다드의 로드리예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선수인데
그렇게 빼고 생각할 수 없는 포지션에 있다가 안 그래도 얘는 지금 소시에다 충성심도 엄청난 선수인데 그 리스크를 버리고 이제 좀 내려놓고 맨시티로 가서 로드리가 오기 전까지 이런 역할을 예를 들어 잘 수행을 하다가 로드리가 돌아왔을 때 수비맨디가 이제 2옵션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자체를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로드리 나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로드리가 96년생인가? 그래요. 로드리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네, 지금 96이면은 한 27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96이면은 맞죠? 96년생이고 97년생인가? 96이게 28. 그러니까 로드리 되게 축구 도사처럼 해가지고 되게 나이 베테랑 같은데 악 멀어요. 로드리는 지금 네. 한창이에요. 네. 나이로 봤을 때. 생이 지났는데도 28세. 네, 한창일 나을 때라서. 그리고 그 이제 뭐 세대 교체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수비맨디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생 3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로는 좋아요. 네, 보면 좋은데 저는 수비맨디와 로드리의 전성기는 어느 정도 겹치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3년 생각을 차이면 해서 사실 뭐 또래라고 봐야죠. 또래로 봐야죠. 네, 또래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좀 수비맨디가 오기에는 여러모로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프로필상은 적합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는 조금 떨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맨디가 뭔가 네. 로드리는 사실 피지컬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뭐 수비맨디 같은 경우도 키는 이제 180대인데 이 선수가 뭔가 체격적으로 다부지다라는 느낌까지는 저는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호리호리한 체형이고 날렵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주다 보니까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나 신장이나 뭐 체격적으로 봤을 때 노들이랑 차이는 있어도 하고 있는 롤이나 이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는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위상에 이 선수가 과연 만족을 할 것이냐. 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기마랑 있습니다. 소유권은 다소 떨어지지만 압박을 받을 때 플레이에 매우 익숙하고 아주 유려하게 풀어나오는 선수죠. 지난 시즌 개막 이후 153번의 파울을 유도했는데 이게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보다 57번이나 많은 횟수라고 합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드리블도 아주 잘하는 선수고 지난 시즌 개막 이후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많은 리커버리를 기록했으며 태클 부문 7위, 인터셉트 부문 9위를 기록하는 등 팀 내 점유율을 책임지는 미드필더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후보 4명, 뭐 수비맨들은 현실성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리스트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선수 좀 뽑자면 그래도 프로필은 저도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예. 또 덕현이 형 설명을 듣고 나니 예. 더 확신이 생겼는데 수비맨드가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프로필은. 근데 개인적으로 또 같은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기마랑이스도 워낙 훌륭한 또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예. 앞서 처음에 나왔던 저 슈틸러와 팔라시오스와 비교했을 때는 수비맨디 기마랑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이 프로필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마 뭐 제가 요즘 기사를 다 읽진 못했는데 아마 기마랑이스도 영입이 막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뉴캐슬 팬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뭐 일단 뉴캐슬 팬분들은 워낙 잔류를 또 절실하게 바라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요? 어떤 저도 선수? 전체적으로 완전 동의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예. 수비맨디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로드리 백업에만 만족.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페르난도 요렌테 같은 선수 찾기 힘듭니다. 힘들지. 그러니까 케인의 그 예, 백업으로서의 예, 역할을 예. 엄청 잘했잖아요. 진짜. 요렌테가. 2018, 19때. 예. 네. 사자왕. 근데 누구나 선수라면은 욕심이 있을 거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맨시티 정도 체급이 되는 클럽에서 당연히 주전으로 뛰고 싶죠. 그쵸. 근데 과연 그 서브 포지션에 만족할 만한 선수를 어디서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근데 로드리가 했었던 역할을 또 동시에 해야 된다? 아, 이거 쉽지 자체가 않아. 너무 넌센스다. 혹시 그러면 이 리스트 말고 괜찮은 선수 좀 있어요? 떠오르는 선수? 아, 네, 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네. 리스트가 딱 맞지 않을까. 의외에 뭐 혹시 채팅창에 또 누가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일단은 이 중에서는 수비맨드랑 기마랑이스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프로필이라 와닿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아까 형철이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스몰 스쿼드에다가 지금 부상자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 로드리 말고 좀 맨시티 지금 어느 포지션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윙이요. 윙. 올 시즌은 사실 개막 전까지 전 니코 루이스를 조금 의심하면서 봤었는데 잘하더라고요. 니코 루이스는 성장했고 아직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니코 루이스는 참 좋은 선수인데 예. 그래서 풀백보다는 윙이 맞는 것 같고 예. 포든도 일단 올 시즌 유독 포든이 좀 이게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실 포든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스카밥 메카티는 너무 어리고 또 메카티는 지금 쓰지도 않고 있고 잘 사비오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아예 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릴리시는 특유의 그 답답함이 아무래도 없지 않고 마테우스 누니스가 생각보다 지금 왼쪽에서 되게 괜찮게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일단은 임시 완편이기 때문에 저는 윙 자리가 분명히 지금 좀 맨시티에게는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더 효과적인, 더 파괴력 있는 그런 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리코리우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마 풀백을 수요하시는 시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 풀백. 보면은 풀백 윙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측면 쪽. 쓱 보니까. 자, 이 정도로 맨시티 로드리 후보 얘기해봤고요. 이제 리버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입니다. 리버풀 지금 10승 1무 1패 24골 기록하고 있고 8개의 실점 플러스 16의 득실 마진 보여주고 있고 승점 무려 31점입니다. 2위 맨시티랑 지금 승점 8점 차이. 지금 리그가 3분의 1 조금 안 되는데 와, 이 정도 초반이긴 합니다만 8점 차이면은 꽤 크다고 좀 느껴지는데 여유가 좀 있나요, 리버풀 팬 입장에선? 차이 자체는 확실히 예. 여유가 있죠. 예, 왜냐면 예, 초반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8점 차의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반기를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고,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이런 8점 차도 맨시티가 추격하고 쫓아와서 역전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라서 8점이라는 그 차이가 체감하기에는 다른 분들도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리그에서의 8점 차면 예를 들어서 뭐 K리그 1이나 아니면 뭐 다른 리그들도 마찬가지죠. 되게 큰 숫자라고 그 나라의 언론들은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1위 팀이 3연패를 해야 돼. 그리고 2위 팀이 3연승을 해야지 바뀌는 거니까 이게 정말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큰 차이고, 지금 리버풀이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를 이기고 있는 페이스라서 충분히 뭐 더 벌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페이스다.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네. 네. 중립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쉽지 않죠 이거. 리버풀을 막을 수 있는 건 누누밖에 없어요. 네? 그 맞잖아. 1패, 그 A매치 브레이크 하고 첫 네. 경기였죠? 맞죠? 누누 누누밖에 무서워. 없어. 네. 하나 더 하면 마레스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빡빡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빡빡이들 그러네. 진짜. 봐봐, 실로, 마레스카, 누누 뭐 팻 맞춰가지고. 그래. 네. 터나우는요? 터나우는 지배했었죠. 지배를 했었다가 이제 그 지배력을 잠깐 잃어버린 케이스고. 예. 예. 리버풀의 지금 현재 최대 강점은 어디인 것 같아요? 역시 흐라멘베르. 아, 흐라멘베르가 이렇게 활약을 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고,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흐라멘베르가 자기 네. 쪽으로 압박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압박을 본인의 아주 부드러운 발기술로 풀어내면서 위쪽으로의 볼 배급, 그리고 참 흐라멘베르가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압박을 풀고 난 다음에 직접 드리블을 해요. 네네네. 볼을 운반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1차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쪽으로 압박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공간을 흐라벤베르가 그냥 직접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활용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흐라벤베르의 3선 정말 안정적인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이 흐라벤베르가 워낙 압박을 잘 풀어내고 볼을 잘 배급해주기 때문에 리버풀의 공격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을 더 매끄럽게 그릴 수 있다.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코나테가 지금까지 너무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네네. 원래라면 당연히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난 시즌 클롭이 그랬던 것처럼 한 경기 뛰면 다음 경기는 쉬고, 다음 경기 뛰면 또 한 경기 쉬고, 뭐 이렇게 당연히 저도 경기를 뛸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코나테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를 슬롯이 약간 줄여줘서 좀 이렇게 너무 넓었던 커버 범위를 약간 조정을 해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코나테가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이 또한 리버풀의 상승 요인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반다이크는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코나테까지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외의 센터백 백업에 대한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지금 다 가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좀 불안 요소는 일단은 뭐 어제죠, 11시에 킥오프했으니까 어제 경기였던 저 사우스햄튼전 때도 로버슨이 확실히 로스는 얘기 근데 좀 많더라고요 지금. 조금 폼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파비뉴가 폼이 떨어졌을 때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분명 비판을 해야 될 건 맞지만 혹사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파비뉴도, 그리고 뭐 파비니도 그렇고 로버트슨도 그렇게 해준 게 있는. 그렇죠. 네. 해준 게 많은데 몸 상태가 아마 지금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혹사 여파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로버슨의 이런 기량이 약간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이 좀 불안하고. 치미카스가 있지만 그래도 로버슨이라는 선수가 좀 항상 든든하게 이 왼쪽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거든요, 사실. 아마 요즘에 대표팀 갔다 오고 막 부상 당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조금 로버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리버풀이 부상이 없었던 팀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 지금 알리송도 부상이고, 뭐 조타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기간이 있었고, 부상이 없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부상자들을 잘 그동안 대체해왔기 때문에 버텼으나 대체가 안 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흐라멘베르나 코나테,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명은 특히 대체가 안 되는 선수들이어서 이쪽에 부상이 발생하는 부류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형 올해 프리미어리그 우승 누가 할 것 같냐? 그러면은 진짜 아직 초반이면은 초반인데도
이거 리버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씨는 어때요? 유력하죠. 네. 그리고 일단 크리스마스 때까지 봐야 됩니다. 이번 박싱데이가 그래서 제일 그치. 이제 분수령이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철이 저 예전에 영상 찍으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리버풀이 그 박싱데이 이후까지 1위 지키고 있다가 우승을 못했던 시즌이 있죠. 없었던 게 또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맨시티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를 우승 후보 그 경쟁 그룹에서 뺄 수는 없어요. 전 언제든지 어쨌든 올라올 수 있는 팀이고 부상자가 돌아왔을 때 본궤도에 진입하는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뭐 이 클럽의 체급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전 최근에 이제 지로나를 좀 보면서 네. 지로나가 시즌 초반에 부상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지로나가. 근데 여기는 멤버 구성도 엄청 바뀐 팀인데 다시 미첼 하던 대로 잘하더라고요. 네, 최근 돌아오고 나서의 경기를 보니까. 근데 시티도 당연히 그런 탄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팀이고 예. 그래서 뭐 올 시즌도 꽤 어렵겠지만 그래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제일 우승 노릴 만한 너무 좋은 시기고 또 만약 슬롯 첫 시즌에 우승한다? 뭐 이것만큼 좋은 감독 교체 그리고 전체적인 클럽이 뭔가 변화하는 시기를 만들 만한 중요 터닝 포인트는 없지 않을까. 네. 원래 형철이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형철이 입장에서는 이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번 곧 이제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경기가 있어요. 네. 리버풀과 맨시티 그 리그 경기 때 만약에 리버풀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럼 더 이런 흐름에 확실한 탄력이 생길 텐데 그러면 11점 차, 만약에 승리해서 11점 차면은 좀 많이 멀어 보이죠. 반대로 네. 패배할 때는 그 아까 말했던 8점 차가 순식간에 5점이 되는 예, 거고 예. 그 5점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 레알 시티 경기, 아직 시티 경기 지켜봐야지. 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맨시티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리버풀에게 맞지 않나 싶네요. 자, 이번에는 어메이징 K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리그 일정은 끝이 났고요.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일정으로 인해서 전북 경기가 뒤로 밀리면서 승격 강등팀의 윤곽이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순강 플레이오프 11월 28일에 충남 아산과 대구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1차전 있고 2차전이 12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 DGB 대구은행 파크 가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요 경기 좀 예상 물어보면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여전히 1부 리그 팀이 그래도 좀 세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의 역사가 어느 정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네. 일단 세징야가 복귀를 그 시점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언제 좀 정상 그러니까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 컨디션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냐 이제 이것도 좀 관건이고 에드가도 사실 이제 뭐 물론 이제 중요할 때 한 방이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여전하지만 과거에 한창 좋았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세적으로는 충남 아산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이 두 팀 사이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세는 있는데 지금 충남 아산이 가장 최근 경기가 11월 9일 리그 최종전. 그러니까 경기 28일에 할 때는 한 20일 가까이 한 19일 정도 경기를 아예 안 뛰고 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쵸. 이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는 홈 경기를 주중에 갔는데 네. 아산이 아니죠. 천안에서 천안에서 합니다. 아산과 천안은 상당히 오랜 라이벌입니다. 지역 자체적으로도 그런 스토리가 있고 아산, 천안 올 시즌 K리그2에서 맞붙었던 경기도 명승부도 있었고 두 팀이 진짜 앙숙이거든요. 근데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를 가져요. 그리고 천안은 대구와 홈 색깔이 같습니다. 하늘색 맞죠. 제가 볼 때는 대구를 응원하시는 천안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그러시려나?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홈 경기 분위기가 아산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질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이런 점도 의외로 좀 스토리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세징야는 당연히 앞으로 대구를 만나는 모든 팀들은 세징야를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세징야가 과연 집중 견제를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선수냐? 그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K리그 1에서도 세징야 잘하는 거 다 아는데 근데도 당해요. 근데도 무너집니다. 아산이 세징야를 집중 견제하려고 해도 참 쉬운 수비는 아닐 것 같다. 대신에 세징야의 몸 상태 정도가 이제 복귀에 있어서 경기 감각이 어떨지에 있어서는 대구에게 변수가 되겠죠. 네. 그 장비 담당할 때 선수들 만나면은 시즌 끝나거나 막 이렇게 합류하면은 경기 한동안 못 뛰다가 이제 평가전 치르잖아요. 이때 선수들 폼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뭐 감각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20일 정도면 좀 크긴 하다. 네, 그 안에서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에 충남 아산 경기를 많이는 못 봐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대구 입장에서 보면 대구는
일단 그 간격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역습 올라갈 때는 아니면은 공격 전개할 때 이게 간격 벌어지면서 그 공간 노출하는 경우가 제가 봤었던 경기에서는 꽤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최영은 선수의 폼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구 팬들도 아마 이제 불만이 좀 이제 있으시겠지만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는 팀이 대구기 때문에 저는 충남 아산이 오히려 그냥 분위기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못할 것도 없다. 진짜. 네. 준익료의 또 돌파 능력과 왼발 키패스 능력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생소할 수 있지. 진짜. 그렇죠. 예. 아산에선 준익료가 네. 참 잘하고 예. 저기 지금 채팅창에도 준익료 언급해 주셨는데 아산은 준익이만 막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K리그 판타지 콘텐츠 예. 준비하면서 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어보고 취재도 했는데 박세직 선수가 경기 조율을 잘한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원에서의 박세직 참 경험 많은 노련한 선수인데 그쵸. 운영을 어떻게 해줄지 또 준익료가 보여줄 돌발적인 한 방을 어떻게 아산이 유도해낼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제 주변 K리그 팬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경기 엄청 기대합니다. 서울 이랜드랑 전북. 12월 1일 오후 4시에 목동에서 경기 1차전 치르고 2차전을 이제 12월 8일 일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가서 2차전이 있습니다. 일단 목동 전주 둘 다 가나요? 갈 수 있어요, 일정이? 네, 아마 둘 다 갈 것 같고. 뭐 사실 그러니까 저 봤거든요. 그 어제 이랜드랑 전남이랑 하는 거. 심지어 어제 스토리 올려가지고 이랜드 이제 확정되니까 뭔가 환영한다. 한번 잘 붙어보자 요거 올리셨대요. 아니요, 잘 붙어보자는 아니고 이제 목동이라서 좋다. 일단은 가깝잖아. 아, 광양 가는 거보단 낫지. 아니, 광양 어떻게 가? 그거를. 근데 광양 갔다가 전주 가면은 좋긴 하잖아. 근데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뭐해요? 휴가. 좋지 그럼. 그럼 좋지. 네. 근데 광양은 일단 가는 거 자체가 이제 너무 빡세고 예. 목동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거든요. 너무 좋죠. 가기는 이제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좀 이제 반가운 느낌인데. 예. 근데 저 어제 이랜드 경기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랜드 경기도 마찬가지로 K리그2에 대해서 다 팔로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우 형이 얘기하시는 거 종합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랜드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해보면 김동균 감독은 수원FC에 있을 때랑 장단점이 좀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랜드 최다 득점팀 아니에요? K리그2 올 시즌? 그리고 중간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당연히 중계 가면은 서울 이랜드 FC라고 이제 풀네임을 하는데 약간 편하게 했는데 서울 이랜드라고 불러드릴게요. 예. 아, 예, 그 이랜드 알겠습니다. 팬, 서울 이랜드 팬들은 이랜드라고 하시는 것도 예. 네, 서울 이랜드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최다 득점팀 맞죠. 서울 이랜드가 지금 64득점, 그 다음이 이제 전남이죠, 63.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충남 아산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공격 좋고 근데 실점으로 봤을 때는 상위팀 중에 그래도 꽤 실점을 하는 팀이 이제 서울 이랜드인 것도 있고 네. 저는 그냥 전남이랑만 경기를 놓고 보면 조금 그거였어요. 경기력적으로는 전 전남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남이 올 시즌에 서울 이랜드를 엄청 잘 패긴 했어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아무래도 이제 비겨도 올라가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좀 5-4-1 형태로 신중하게 맞아요. 좀 버티는 경기를 하긴 했었죠. 네, 되게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전북이 또 최근에 그렇게 5-4-1로 내려서는 팀 상대로 쉽지 않아가지고 좀 못 뚫어서 졌었던 경기들도 이제 꽤 많아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오. 그래 약간 힘찍누 안 됩니까? 힘찍누? 사실 그 승강 플레이오프 보면 확실히 원팀이 1차전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2차전은 갑자기 선수들이 좀 개인기랑 달라질 때가 있긴 해. 이게 확대 개편된 이 네. 승강 플레이오프 이후로의 기준을 보면 일부 리그 팀이 최근에 상당히 유리했잖아요. 예, 다만 이제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의 그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김도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강 플레이오프 경험자. 그리고 실제로 K리그 원을 승격을 알고 했고. 시켰어. 네, 맞아요. 심지어 지난 시즌은 수원FC의 잔류를 이끌었죠. 승강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김도영 감독에게는 전북 팬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의 시선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올 시즌 동안에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승강 플레이오프가 처음이라는 점, 감독으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김도균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믿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긍정의 요소는 어쨌든 그 막바지의 분위기를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대구 잡았고 예. 뭐 광주 원정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1대1로 무승부 이제 기록을 했고 선제골 넣었었고. 네, 선제골도 티아고가 이제 티아고 같은 스트라이커들이 또 골만 갔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체급은 당연히 높죠. 전북이 체급은 높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경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방심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티아고는 진짜 이불을 씹어먹고 왔던 맞아요,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일부에서도 네. 사실 저는 경쟁력이나 그쵸. 이런 거 봤을 때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전북에서는 아쉬웠던 거지만 대전에서는 네. 잘했으니까 지난 시즌. 근데 저는 진짜 덕현이가 이런 얘기 물어봤을 때 쉽게 뭐 힘으로 찍어 누르겠죠.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약간 그래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전북 팬 입장에서. 근데 좀 이제 급해요. 전북이 전체적으로 저는 급하다고 봐요. 뭔가 실점했을 때 옛날 같잖아. 옛날엔 실점해도 야 이거 뒤집어 이게 있었는데 하도 그러고 나서 못 뚫어지는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근데 저는 무조건 이런 뭐 단판은 아니죠. 1, 2차전이 있긴 한데 네. 이거 1차전 경기 결과 묘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몰라요. 진짜 별일 다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텀이에요. 12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목동에서 서울이랜드랑 전북이 경기를 먼저 하고 12월 8일 일요일 딱 일주일 뒤에요. 오후 2시 20분. 이건 아마 이제 방송사의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서울 전북현대와 서울이랜드가 이제 전주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텀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이제 일어난지도 그렇지. 궁금하죠. 제가 이거 일정 어제 서울이랜드 이기자마자 이거 일정 봤거든요. 바로 가려고. 근데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TV로 봐야 돼. 형이 또 이게 다른 일정이 있어요. 목동에 스케줄이. 왜냐면은 여기서 가까워요. 강서에서. 가깝게 가실 수 있으니까. 존나 거만하다고요?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이랜드 또 무섭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기냐? K리그2 최다 득점팀?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요. 이거 전부 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 기본 체급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한다고 욕할 거 아니야. 약코 한다고. 왜 영내말 치냐고 욕할 거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힘이 있는 팀인데 왜 프로까지 간 거예요? 힘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힘이 건가요? 없었으니까. 예. 그렇군요. 예. 궁금하다. 이제 너무 궁금해. 이 경기. 저 진짜 너무 직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 K리그 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 팬 아니야? 서울이랜드 팬 아니야? 그래도 간대. 일단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남은 잔여 일정 말고는 다 모든 시선이 이제 이 경기들에 집중이 될 거라서. 무조건이죠. 이거 진짜 12월 1일에 경기 진짜 스코어 많이 안 나고 딱 진짜 절묘하게 끝나면 이거 12월 8일에 이거 터집니다. 반응 터집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보고 싶은데 왜 안 오죠? 둘 다 일정이 있어요. 다 출장 갑니다. 열정이 굉장히 떨어졌고. 아니, 돈은 벌어야죠. 대해서. K리그 사랑하죠. 하지만 돈이 먼저다. 저는 일정을 아니, 미루고 갑니다. 그 선배님도 얘기했잖아요. 뭐 K리그 팀이 우승하고 뭐 강등하고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일단 제 돈벌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제 삶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덕현이 많이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핫피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었죠. 무고사 골키퍼. 대구랑 인천 최종전에서 골키퍼 이범수가 다치면서 마지막 10분을 무고사가 골키퍼로 들어갔고요. 그 선방 장면 뭐 3개 선방 있었고 캐칭 2번 1실점 기록했는데 손이 아니라 발부터 나가더라 확실히 무고사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무고사라 보는 역대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들 이야기 그리고 요 팀에서는 누가 골키퍼 보는 게 나은지 이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태영 감독님 있습니다. 신태영 감독 골프한 적 있어요? 사진이 이거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봤어요. 기억나요? 사진이 있어. 저거 있네, 유니폼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김혜웅- 골키퍼 유니폼 아니고 뒤집은 건가 그래요. 그래서 저거 반대쪽에 있는 거죠. 저게 아마 그 김혜훈 골키퍼 맞아요. 였을 것 김혜훈 같은데. 골키퍼 부상으로. 저 때가 저기 그뭐 김혜훈, 뭐 권찬수 이렇게 골키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김혜훈 골키퍼일 거예요. 네. 맞구나. 2실점했는데 그때 저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신태영 그 당시 선수 운동신경 진짜 좋다. 뭐래도 운동 잘하겠다 이 생각 한번 들었었고 해리 케인 2014년 유로파리그에서 3골 넣고 마지막 3분에서 4분 정도 보면서 이제 1실점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또 최근 얘기입니다. 올리비에 지루. 네. 맞아. 2023년 매냥 퇴장으로 마지막 추가 시간 골키퍼로 나와서 세이브하면서 승리 지켜냈고 이때 그리고 그 리그 베스트 골키퍼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이게 아마 FC 24였나 그럴 텐데 지루 얼티밋 골키퍼 카드로 등장했었어요. 진짜로? 아예 다음 이벤트 느낌으로. 근데 팀 오브 더 위크였나?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때 검은색 카드로 지루가 골키퍼로 떴어요. 그래서 뽑으시면은 진짜 지루 골키퍼로 기용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유명한 거 이제 카이로코 골키퍼 에데르송이 이제 경기 중 부상됐고 교체돼서 나온 브라보가 퇴장당하면서 80분부터 골키퍼로 변신해서 무실점했고 저거 이때 제가 워커도 잘했어. 저거 제가 중계했어요. 아 진짜? 브라보가 네.
그 예전에 울버햄튼이랑 아스날 할 때 레노가 한번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퇴장당해가지고 그 경기 있었는데 그것처럼 브라보 퇴장당했거든요. 네. 근데 워커는 좀 그 얼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정이 좀 그래 보이지 않았었냐? 딱 잡았잖아. 내려왔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벤자민 맨디가 예. 우와! 맞아. 그러니까 워커가 이렇게 있다가 막판이라. 이렇게 했어. 그거 9분 동제 그랬어. 맞아. 되게 좀 애매하. 근데 워커 잘했어요.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조노쇼. 조노쇼는 조노쇼. 이 분야의 레전드죠. 레전드죠 진짜. 땜셔라 그래가지고 진짜 골키퍼까지 반대사를 부상으로 골키퍼 보면서 선방 보여줬고 박지성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제 세대들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 이 조노쇼 장면이었습니다. 제일 개쩌는 선방 그거예요. 로비킨 거 그 튀어나가가지고 막은 거 있거든요. 조노쇼가 그 선방 개쩌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오나나는 오시에부터 넘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요. 네. 자, 양콜러도 있습니다. 존 테리도 있죠. 존 테리도 있었어, 맞아. 존 테리도 있었죠. 그때 체흐랑 쿠디치니가 아마 다 부상이었나 그래서 그랬고 양콜러는 이게 보니까 원래 도르트문트 실제로 때 골키퍼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양콜러가. 그리고 성인 무대에 올라갈 쯤에 공격수로 변신한 케이스고 도르트문트 시절에 레반이 퇴장당했고 25분이나 골키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가 미넨전이었대요. 대여 클라시코였구나. 이번 주 주말에 또 대여 클라시코 있습니다. 네, 어설픈 도르트문트. 다른 필드 플레이어와 달리 진짜 골키퍼처럼 캐칭하고 자리 잡았다고. 일단 체형이 진짜 골키퍼 체형이긴 해. 이게 어쨌든 콜러의 경우는 실제로 또 골키퍼 출신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기본기가 그래도 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무구사 골키퍼의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무구사라는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골키퍼로 평점 주면 10점. 10점. 10.5. 1실점하긴 했지만. 네, 저 8점, 9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케이스도 있네. 옛날에 그 포항의 데닐손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포항 데닐손이 클럽 월드컵 때 신화영 골키퍼 퇴장당해가지고 그때 장갑 끼고 골키퍼 했거든요. 근데 꽤 잘해서 그때 데닐손 별명 반 데닐손. 안 데닐손. 아 진짜야. 그럼 이건 기억 안 난다. 이거 포항 팬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클럽 월드컵 때 그 에스투디안테스라는 팀 붙었는데 아마 그때 베론이 에스투디안테스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면 알 것 같은데? 그때 그 파리아스 감독대예요. 어. 그래서 네. 그때 근데 포항이 그때 아마 퇴장을 좀 당했을 텐데 잠깐만요. 8대 11경기였어. 퇴장 많이 퇴장자가 당해서. 좀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그 데닐손 그것도 K리그 오래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채팅창 보니까 알베스도 파리에서 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고 뭐 유재문 얘기도 하시고 앙헬랑엘도 앙헬랑엘 겨울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독인데 골키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망신 당했던 이종 골키퍼. 이종 골키퍼. 그렇네요. 진짜 패급이었죠. 예. 반대도 있죠. 정성용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신태용 감독일 때. 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 뭐 울산, 리버풀, 전북 골키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이 선수가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리버풀부터 가면? 우리 누니에스가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는 크고. 포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누니에스가 약간 밈화가 됐는데 요즘에 저는 그게 결정력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열심히 뛰는 걸로 되게 영향력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조타가 너무 부상이 많아가지고 누네스는 나오면 무조건 열심히 뛰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누네스는 이 선수가 가진 그 성실성이랑 체격이 어쨌든 좋은 조건이니까 만약에 강제될 상황이라면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누네즈. 울산은? 주맨? 박주영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마지막 경기 눈앞에서 박주영 선수 100번째 공격 포인트인 도움이랑 101번째 공격 포인트인 골을 다 봤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풍영이랑 옆에서 같이 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난 놈은 난 놈이다. 자신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를 스타야. 그렇게 대미를 장식하는 선수가 진짜 어디 있어요. 완전 스타고 박주영이면 시켜도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맨 잘할 것 같고. 전북은 누구 있죠? 전북? 전북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못 뛸 거랑 골키퍼라도 해라. 못 뛸 거라면 골키퍼라도 해라. 진짜. 근데 진짜 진지하게 보면 저는 그래도 뭔가 이제 수비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죠. 맞죠. 수비 포지션이 그래도 이제 키도 대부분 좀
이제 큰 선수들이 좀 많고 이승우 얘기하시는데요, 누가? 안 됩니다. 네. 예. 순발력은 좋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승우는 키가 안 크기 때문에 뭐 이승우, 전진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우는 모르겠네. 진우는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예. 홍정호. 그러니까 저는 수비 쪽이 좀 잘할 것 같아요. 박진섭 잘할 것 같아요. 나도 박진섭 잘할 것 같아. 박진섭 잘할 것 카리스마 같아.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예. 전북 얘기만 하면 좀 많이 처집니다만 12월 1일과 12월 8일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목동에서 뵙겠습니다. 목동 그리고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도 목동과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허정무 이거 참 호칭 붙이기가 어렵네요. 감독님. 허정무 전 전 감독님이 감독님. 이제 회장 후보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진행하셨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일문일답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맨시티 그리고 이제 로드리 그리고 대체제는 어느 정도 어떤 선수가 될지 그리고 리버풀의 독주 얘기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 이제 2경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골키퍼 얘기하면서 이제 좀 예능처럼 맞춰봤습니다. 한동안 이제 주원 종윤이 없을 때 두 분이 많은 힘이 또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히프 라이브 월요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